자, 반갑습니다. 아우, 날 춥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은데, 그래도 니네를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온라인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이제 91페이지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많이 알면서도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전쟁이지. 이게 우리 현대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이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가 움직여 오는데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노와 이제 그런 서름 이런 것들의 밑바닥에 이제 시작되는 거야. 남과 북이 지금 같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 한민족 두 국가가 지금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6.25 전쟁이었지.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슬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좀 차분하게 한번 좀 살펴보자고. 일단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지. 6월 25일인 건 아는데 언제부터? 이게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인가? 7월까지 약 만 3년간 있었던 전쟁. 꽤 오래 한 거지. 1950년부터 1953년도 이 정도 기억을 좀 하자. 그래서 이 6.25 전쟁이 약 만 3년간 움직여간 전쟁인데,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전쟁이 현대사에서 가장 좀 다이나믹한 전쟁 중에 하나였고, 진짜 승패가 막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전쟁이야. 근데 이제 치열하게 싸웠던 거는 1950년 6월부터 1951년 한 7월까지 약 한 1년 정도, 만 1년 정도 진짜 빡세게 싸운 거고, 나머지 2년은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휴전 협상 중에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2년은 진짜 지루한 그냥 공방전으로 쓸데없는 이제 죽음을 많이 이제 양산한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전개됐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일단 배경, 과정, 결과, 중요한 사건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고. 그럼 일단 6.25 전쟁의 배경 한번 살펴보자. 6.25 전쟁 왜 일어났을까? 6.25 전쟁의 배경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배경은 뭐겠어? 분단이지. 그치? 우리가 남과 북으로, 1958년에 남과 북으로,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어쨌든 우리 그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그 얘기했지만, 한 번도, 한민족 두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국제 관계 때문에, 자유주의와 그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이념 때문에, 나라가 생각지도 않게 48년도에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갈리고 나니까 예상이 되지. 언젠가는 하나로 합치려는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치? 아니, 남쪽도 북한도 기회가 되면 저게 이제 다른 거라는 걸 인정을 안 하잖아. 그치? 저쪽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분단이 가장 큰 배경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왜 1950년이냐? 그러면 언젠가 싸울 거다 했는데 48년도에 갈리고 49년도도 아니고 53년도도 아니고 왜 50년이냐? 1950년 6월 25일 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거에 사실 배경을 깔아준 가장 큰 이유는 애치슨 선언이다. 이게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애치슨 선언이라는 미국의 이제 발표가 김일성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저 애치슨이 누구냐면 1950년대 미국의 국무장관이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2인자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자유주의를 보호하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이러면서 아시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군사비 유치 늘어가고 있으니까 미국 의회에서 국무장관이었던 에브러함 애치슨을 불러다가 계속 이제 쪼은 거야. 도대체 미국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방어하는 거냐? 미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선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최후의 방어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국이 지키는 거냐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애치슨이 그냥 급격하게 갑자기 하다가 발표를 한 게 뭐냐면, 미국은 여기 미국 있고 태평양 있고 여기 아시아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 대만 있고, 여기 일본 있고 이렇게, 예를 들면 태평양이고, 여기 미국, 여기 아메리카 이런 거라 그러면, 미국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지키냐고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미국은 여기 알래스카, 미국 끝에 여기 알래스카 달렸지. 알래스카에서 알류산 열도로, 일본 열도로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가는 이 라인이
이 라인이 뭐다? 이 라인 안쪽으로가 뭐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최후의 방어선으로 노리는 이제 극동 군사분계선이다. 이 아시아에서의 군사분계선은 이 라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본, 그 다음 필리핀 이쪽을 공격해오는 건 지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에치슨 선언, 이 라인을 에치슨 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 무슨 말이야? 이 라인 밖에 있는 대한민국이나 대만은, 타이완이지, 대만은 공격을 받아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건 명백한 실패야. 왜냐하면 미국이 이때 당시에 아시아 대륙에 붙어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중요성을 잊었을 리가 없어. 그리고 사실 실제로 전쟁이 나자마자 개입이 됐고,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대륙의 그 대륙의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라인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이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선언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오판을 이끌어낸 거야. 김일성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선생님 예전에 수업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남과 북으로 갈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이 시기에는 남쪽은 거지다, 거지. 남쪽은 뭐 농촌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일본이 막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막 전쟁할 때 중화공업단지라든가 뭐 중요한 공장, 뭐 발전소 이런 거 다 북쪽에 만들었잖아. 그래서 남과 북이 갈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남과 북의 격차가 반대였다고 생각하면 돼. 북쪽이 훨씬 잘 살고 남쪽이 거지였어.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사실 남쪽의 뭐 무기가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 얘네가 무서웠던 건 누구야? 미군이 무서웠던 거고 미국의 군사력이 무서웠던 건데, 미국에서 에치슨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니까 김일성이 때는 이때다. 이게 1950년 1월 달에 발표가 된 1월 10일 날인가 12일 날인가 발표된 거거든. 그러니까 1월이 시작되자마자 김일성이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오판했을 가능성이 크지. 오케이? 그래서 에치슨 선언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 이게 뭔 소리예요? 중국에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지. 중국에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자유주의 정부인 국민당 정부하고 공산당하고 겁나게 원래 싸우다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둘이 손을 붙잡고 어쨌든 일본 잡는데 먼저 일조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떠나고 나니까 얘네가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전쟁이 막 벌어졌다고. 그래서 결국은 약세였던 누가 이 상황을 뒤집고,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이 상황을 뒤집고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고, 자유주의 국민당은 여기 대만으로 쫓겨가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의 공산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1949년 10월 달에 이루어진 거야. 10월에 중국의 공산화가.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6.25 전쟁에 영향을 미쳤냐면, 이 중국 공산화 과정에서 니네 조선의용군 기억나니?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에서 화북지대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수행해도 냈었잖아. 화북지대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우던 공산주의자들 기억나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광복되고 나서도 우리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하고 함께 계속적으로 이 공산전쟁을 추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승리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 내에 군대가 너무 많아. 사실 이 당시 중국군이 600만 명 가까이 됐어. 600만을 뭔수로 먹여 살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정리 작업에 들어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인들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던 이 중국 공산당 군대하고 함께 싸웠던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이지. 이들이 약 한 3, 4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 조선의용군을 중국이 싹 완전 무장해가지고, 무기로 싹 새로운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줬어?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 남한 북한으로 간 거지.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북한 군대의 전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그리고 막 실전 경험 막 10년 전씩 가지고 있는 백전노장들이잖아. 무기도 중국에서 싹 세팅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조선인민군이지. 북한 군대는, 우리는 국군이고 북한은 조선인민군이잖아. 그 조선인민군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군사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게 이제 49년 10월 이후에 그때 겨울에 왔으니까 에치슨 선언 되고 이러니까 막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막 이제 업된 거지. 이제 그날이 왔다, 때가 왔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가 어디를 찾아가가지고 공산당의 가장 큰 형이었던 소련을 찾아가서 소련에게
때가 왔음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군대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소련은 그런 게 있었어.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도 피해가 엄청 컸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난 지만 5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군대를 파견해서 또 북한의 전쟁을 돕게 되면 혹여라도 누가 들어오면 미군이 들어왔을 때 미군과 다시 맞붙게 되는 상황이 소련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소련은 어쨌든 김일성의 뭐 이제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 군대를 보내진 않고 뭐를 지원을 해줬어? 소련이 무기를 지원을 해줬지.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뭐 탱크 뭐 이런 거 있잖아. 탱크 전투기 뭐 이런 거 고급 무기들 이 당시 어쨌든 이런 무기들을 이 북한에게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6.25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소련은. 알겠지? 소련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소련은 그 이제 차기들 그 차선책으로 이제 무기만 지원했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이 중심이 돼서 이제 김일성이 전쟁을 계획하게 되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지도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마음을 열고 보이면 우리나라처럼 보여. 마음을 열고 보이면 우리나라처럼 보이는데 미안해. 여기가 이제 38선 이렇게 되고 얘네가 이쪽 방향 우리 가까이 여기 춘천 방향 이쪽 동해 방향 해가지고 연천 방향 여기가 아니구나. 연천 방향이구나. 연천 방향 해가지고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한 거지. 북한의 남침이야. 6.25 전쟁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었고 나름 이제 이 전쟁의 확신도 있었단 말이다. 뭐 요즘도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뭐 6.25 전쟁이 뭐 우리가 북한으로 사실은 뭐 우리가 잘못 배웠다. 6.25 전쟁은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쳐들어간 북침이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개소리다. 이건 북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평화를 사랑하고 어쩌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당시에 북쪽을 쳐들어갈 주제가 안 돼. 능력이. 근데 어떻게 북침을 해. 미치지 않고서. 전쟁은 상황이 말해주는 건데 이건 북한이 밀고 내려온 북침이야. 그래서 남한은 사실 전쟁 준비도 제대로 안 됐어. 이거 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통해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됐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남한은.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6월 28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그냥 뺏겨버렸단 말이야. 서울을. 이 당시 이승만 정부는 사실은 이거를 반격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 반격할 기회가 없으니까 북침 준비한 나라가 3일 만에 수도를 뺏기는 나라가 어딨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오고 막 탱크 이런 걸로 밀고 들어오니까 막아낼 능력이 하나도 안 되고 결국은 3일 만에 철수하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장기전에 들어가게 된 거지. 이승만 정부는. 근데 이승만 정부가 딱 이때 또 욕먹을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승만이 좀 욕먹는 게 많지. 현대사에서. 뭐 친일파 청산도 그랬지만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승만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줬단 말이야. 자기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그러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얘기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비할지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국민 상대로. 뭐라고? 우리가 북한군의 침략을 잘 막아내고 있다. 우리의 국군이 뭐 북한으로 밀고 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는 튀었다고. 그러면서 서울에 다리들 있잖아. 한강대교. 사람들 도망 못 가게. 왜냐면 도망가면 빌까봐 그 사람들 보고 싸우라고 서울의 한강에 있는 다리를 다 폭파시켜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갔다고. 서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이승만이 욕먹는. 이게 마침은 임진왜란 때 선조 비슷한 거잖아 지금.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계속 밀고 내려가게 되고 우리는 계속 밀리면서 이 전쟁이 사실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미국이 이제 똥줄이 탔지. 왜냐면 미국이 사실 엑시스9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이 육지의 교두보를 남한이 밀려내려서 여기가 공산화되면 여기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가 여기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아시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유주의의 그 교두보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올 수가 없지. 20만이 지속적으로 미군에게 SOS를 치고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자기가 직접 들어가긴 어렵잖아. 지금이야 미군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남의 나라 전쟁에 미군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오해를 사게 되니까 누구를 동원을 해서 이게 불법적인 침략이라면 세계의 경찰 누구? 유엔이지 유엔. 유엔을 동원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전쟁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정부한테 대한민국 정부한테 버텨라. 니네가 버텨야 준비해서 들어간다. 한 2달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넉넉 잡고 2달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계속 버텨야 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은 다 포기하고 여기 소백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다음 낙동강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래서 최고의 방어선을 여기를 치고 7월 말에 여기 다 버리고 그래서 여기가 다 북한군 소용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뭐야? 낙동강 방어선이 낙동강 방어선. 그래서 결국 언제? 7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버틴 거야 여기서. 대한민국 군대가. 이게 대단한 거지. 만약 여기서 2달 못 버텼으면 우리는 아마 이 전쟁 그냥 밀리고 끝나고. 여기 끝났으면 미국 유엔군이 어떻게 들어와? 요청한 정부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군이 진짜 최고의 노력을 벌여. 이건 칭찬할 만하지. 최고의 노력을 벌여서 이 2달간. 야,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저기 있잖아. 군가에 나오는 얘기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린 전진한다. 뭐 얘기했을 때 그 얘기들이 다 이 얘기들이라고. 오케이?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계속적으로 버틴 거지.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국이 유엔을 동원해서 불법 침략을 이제 선언하게 되고 유엔에 참전이 결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 유엔은 유엔군이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유엔군이 처음 소집된 전쟁이 이 전쟁이야. 주력은 약 한 50만 명 정도 왔는데 주력은 사실 미군이야. 미군이 한 40만 명 이상 미군이 보낸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조금씩 참여를 한 거고 어쨌든 미군이 유엔에 힘을 등용하고 유엔군으로 해가지고 이제 참전을 한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유엔군 사령관을 맡은 게 누구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2차 세계대전 이 태평양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야. 그러니까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누구?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 유엔군 최고 사령관이 돼서 한국전쟁을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은 한국전쟁이라고 불러 이 전쟁. 코리안 워. 한국전쟁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상륙전 전문가야. 바다에 내려가지고 이제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 판단에 여기까지 밀려있는데 여기다 군대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밀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거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중간에 어딘가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어딘가 밀고 들어가서 이제 적의 하나는 야 이렇게 끊고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끊거나 이렇게 끊었으면 여기를 이제 유엔군 차지하게 되면 그 북한군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져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고립이 되잖아. 특히 북한의 주력 부대는 다 이 남쪽에 내려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엔이 메가더가 이걸 노린 거지. 근데 사실 북한도 이걸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북한도 뭐 병신이 아닌 이상에 이거 다 알고 있지. 북한은 또 특히나 메가더가 상륙전 전문가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예상이 어디였냐면 이쪽 동해안 쪽으로. 동해안 어딘가 쪽으로 뚫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동해안이 수심도 깊고 바다도 안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엔군이 어디로? 유엔군이 인천으로, 여기 서울 옆에 있는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인천으로부터 뚫고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1950년 9월 15일쯤 되지. 9월 15일쯤 시작한 그 유명한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이게 9월 15일. 대단한 거야.
인천 상륙작전이 전쟁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못지않은 적의 허를 찌르는 대규모 작전이었다고. 인천이 상륙작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너네 초등학교 때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쪽 서해안은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가지고 한 막 150m씩 벌어져. 뻘이. 그러니까 배 타고 잘못 한번 밀고 들어갔다가는 배가 여기 뻘에 묻혀가지고 다 작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로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밖에 안 돼.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반격이 가해지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가서 9월 15일 날 들어가서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하고 서울을 다시 되찾고 서울 수복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유엔군이 이제 장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북한군은 이제 보급도 끊기고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소멸돼가고 못 올라가고 북한군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지. 그래서 9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이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다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차지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9월 30일까지 해서.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전쟁 끝나면 사실 끝난 거죠. 아, 선생님 여기 안 쳐들어가네. 야, 우리가 뺏긴 거 되찾는 거하고 여기 쳐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해본 거를 다 복구한 거니까. 그리고 얘들한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전쟁은 새로운 양상에 들어가는 거지. 남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뒷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뒷집 아저씨 쫓아내고 경찰에 신고하면 거기까지는 맞지만 우리가 열받는다고 칼 들고서 뒷집 아저씨네 집에 뛰어들어가는 순간 얘한테 갈라지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메가더 입장에서는 전쟁을 시작한 이상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끝장을 내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뭐를 선택을 해? 고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1950년 10월 1일 날 우리가 최초로 북한 지역을 우리 군대로 뚫고 밀고 올라가기 시작해. 그거를 우리나라 1사단한테 이제 기회를 줬고,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 1사단이 이 강원도 강릉 방향에서 북한 쪽 지역으로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처음 밀고 올라간 게 언제야? 북한 지역 장악을 시작한 게 10월 1일. 그래서 너네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며칠이야? 10월 1일이지. 그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우리 군이 어디를 처음으로 밀고 올라간 날, 북한 지역을 처음으로 밀고 올라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어. 파죽지세. 그래서 니네 그 교과서 지도 보면은 쭉 나오지. 그래서 10월 한 20일 언제쯤 되면 일부 부대가 우리가 평양까지 다 밀고 올라가고 일부 부대가 여기 압록강까지 장악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 지역만 빼고는 압록강에 가가지고 육군사단이 압록강 물로 수통 채우고 막 이랬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만 밀어내면 우리나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국가의 이제 타락, 자유국가의 통합,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지.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야, 중국.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똥줄이 타지. 왜냐면 얘네들도 지네 공산주의 국가 된 지 지금 1년도 안 됐단 말이야. 그지? 근데 북한이 여기다가 압록강 되면 뭐 여기서 다 자살해?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어디로 넘어가면서 공산당 세력이 중국 쪽 지역으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뭐 또 투쟁을 이어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더글라스 메가더 입장에서는 이 남은 이 세력들의 잔당의 처벌을 위해서 이쪽 지역으로 밀고 갈지 안 갈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은 그러면 자기 영토로 넘어온 유엔군과 이들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중국 자체는 더글라스 메가더가 전쟁을 멈출 마음이 없을 거라고 미리 판단을 한 거야.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메가더는 워낙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승리에 그 욕심을 냈으니까 당당 뭐 워낙에 전투도 잘했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중국 땅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 기왕 전쟁을 할 거면 어디서 해야 된다? 한국 땅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기습적으로 10월 25일 날 중국군 참전이 결정이 됩니다. 이해됐어? 중국 공산당 군대, 그래서 이 당시엔 중공군이라고 합니다. 중공군이 참전이 시작. 10월 25일쯤 된다. 야, 중공군이 몇만 들어왔냐? 최종 이 전투에 90만 명 집어넣었어. 90만 명. 육군 90만이면 진짜 완전 개미떼같이 들어온 거다.
이걸 이제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잖아. 얘네들 군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여기 가서 다 죽으라고 보낸 거야. 여기 얘기 뭐 정도 들어보면 뭐 그 여기 참전했던 미군들 뭐 그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면 여기 지역에서 뭐 낮에 이렇게 경비를 쓰는데 까만색이 산을 메꾸고 내려오는, 마치 바퀴벌레가 땅을 채운 것처럼 내려온다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중국군 머리가 산을 뒤덮는 거야, 까만색으로. 그만큼 공포를 누렸을 때. 그래서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 1월 4일 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야. 또 중국군이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1월 4일 날 다시 소를 내주고, 이걸 이제 일사후퇴라고 얘기하지. 1951년 1월 4일. 1월 4일에 서울을 또 내주고 대전 정도까지 또 밀린단 말이야. 중국군이 그거. 다이나믹하지.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이러고 있어. 1월 4일날 일사후퇴를 통해서 서울을 다시 내리고 대전 지역까지 내려갔다. 그해 3월에 춘계 대공세라 그래가지고 다시 유엔군이 밀어 올려가지고 원래 휴전선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 이제 지루한 공방전이 시작이 되는 거야. 1952년 4월, 5월 이때부터는 여기서 그냥 공방전이 시작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아니라 지금 유엔군의 이름엔 미군하고 중국군이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야, 이제 그만하자. 이만큼 했으면 휴전협정 하자. 하면서 휴전협상이 시작됐는데, 휴전협상이 좀 길어졌지. 휴전협상이 2년 정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포로 송환 문제하고, 요거 고등학교 가서 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포로 송환 문제. 이게 나오고 있냐, 잘? 포로 송환 문제하고, 이 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영토 분할선의 문제가 좀 2년간 끌어져가지고 결국 지루한 협상이 2년 정도 이루어지게 되고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휴전협정 53년도 7월 달에. 근데 뭐 관심 있는 친구는 그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전선을 긋고 휴전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는 게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이거를. 아직도 전쟁을 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한 70년 가까이 돼갔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걸로 보고 나라 체제를 서로 인정하자는 종전협정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젠간 찾아야 될 우리 땅인데 무슨 종전이냐, 휴전 상황에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러는 게 휴전협정 지속화도 있게 되는 거고, 그건 뭐 정치적인 이유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우리나라지만 휴전협정에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 교과서 이제 92페이지 보면은 그 휴전협정 사인한 거 나오는데, 원래 휴전협정 당사자는 누가 되겠어? 대한민국, 북한, 그 다음 유엔, 그 다음 중국군, 이렇게 넷이 휴전협정 당사자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중에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끝까지 휴전에 반대했어.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휴전하고 나서 미군이 떠나고 나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 사실 우리가 이거 버틸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전보장을 요구한 거야. 그래서 이제 끝까지 휴전을 거부한 거야. 그래서 휴전협상을 할 수 없이 유엔군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휴전협상을 하게 되고, 그 대신 이 덕분에 결국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를 맺어줬어? 이 당시엔 진짜 혜택을 받은 거죠. 요즘은 뭐 말이 많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호방위조약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전쟁에 자동 개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사실 우리의 안보가 많이,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안보가 많이 보호된 그런 이제 까닭도 있지. 그지? 이건 어쨌든 대단한 거야. 미국으로부터 뭐 안전보장을 이끌어낸 거니까. 그래서 약 만 3년간의 걸친 전쟁이 끝이 나게 됐다. 알겠니? 자, 그럼 이 전쟁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야.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잖아. 요 3년간의 전쟁 속에 우리 인구가 약 3천만 좀 넘는 나라였는데, 이때 당시에 실제로 사망자만, 뭐 이게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워낙에 피해가 커서 사망자만 남북한 합쳐가지고 군인 민간인 합쳐가지고 500만 명, 6분의 1이 죽었다고 치는 거야. 사망자만. 근데 더 죽었을 거야 아마. 많이 보는 사람은 1000만 명도 봐.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얼마나 죽었는지. 그리고 이 사망자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사망자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상위용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지. 그치? 뭐 이런 얘기 자세히 안 해도 니들이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 어쨌든 이 전쟁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이 된 거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지고 뭐 그렇게 악의적인 감정은 없었잖아, 사실, 양쪽이. 근데 이제는 죽고 죽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에 직감적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이거 뭐 좋게는 안 보이겠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고, 선생님 할아버지가, 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할아버지가 6.25 때, 이 1.45태 때, 이 북한군 그 폭격을 받고 집에서 돌아가셨대, 아버지 말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젊어서 자기 아빠가 북한군 폭격을 맞고 죽은 거야. 선생님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북한은 어떤 놈이야? 아버지 죽인 원수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평생 뭐 제대로 뭐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아버지는 북한 그럼 치를 떤단 말이야. 뭐 내가 뭐 북한이 뭐 좀 이런 얘기 해도 뭐 귀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쌓이면서 이제 남과 북은 하나로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이유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결정타가 된 거예요. 알겠니? 요게 이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이 전쟁에서 버티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고, 이때 나라 뺏겼으면 지금 없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살게 되는데 누구한테 사실은 감사해야 돼. 어디 갔어? 여기 안 써놨네. 이 유엔군 참전에 되게 감사해야지. 이건 고마워해야 돼. 진짜. 32분만 되면 꺼져가지고 마음이 불안불안해. 그래서 유엔에 이때 뭐 도와준 나라 뭐 이런 나라가 실제적으로 전투병 파병한 나라가 16개 나라 정도 되거든. 우리 그 교과서 93페이지 보면 잘 나오는데, 16개. 불안해. 계속 찍히긴 하는데, 나도 못해요. 선생님 저번에도 다른 반 수업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선생님도 이 16개국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해. 그런데 내가 여기 6.25 전쟁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배울 때라도 우리나라의 전투병 파병해준 나라들한테 감사해야지. 그치? 아무리 뭐 아무것도 우리랑 관련 없는데 실제적인 청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보내준 나라가 얼마나 고맙냐. 그렇잖아. 그래서 전투병을 파병해준 16개 나라는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이거 시험에 꼭 낼 거야. 16개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이렇게가 보냈거든, 우리한테. 이렇게가 보냈거든. 이 나라들 하여튼 요번 시험에 어떻게든 뭐 참전국 중에 전투병 파병한 나라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시험에 낼 거니까.